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부룬디의 작은 마을에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미국 하버드대 학생인 엠마와 한국인 봉사자, 경진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만나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산사태로 마을이 무너지고 모두가 패닉에 빠진 순간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끝은 사랑을 넘어 두 문화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라고 해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 삶의 목표였기에 방학을 맞아 아프리카 부룬디로 식량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사실 처음엔 그저 제가 배운 걸 실천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당연한 저와 달리 이곳 아이들은 작은 빵 한 조각에도 환히 웃었거든요. 그 미소가 참 예뻐서 더 많이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경진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봉사자였는데 첫인상이 조금 낯설었어요.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팀원들에게 필요한 말만 했고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진입니다. 딱딱한 인사와 짧은 자기소개만 남긴 채 그는 이미 해야 할 일에 몰두했어요. 현지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때도 절차에만 집중하며 개인적인 교류를 최소화했어요. 아이들이 다가와 장난을 쳐도 그는 잠시 미소만 보일 뿐 곧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불편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서로 도와가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경진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 같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차갑지? 저는 은근히 그를 피하게 되었고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도 경진은 조금은 겉도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항상 먼저 일어나 현장을 둘러보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주변을 정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인근 마을로 식량을 나눠주러 가는 날이었죠. 노란색 트럭에 쌀과 밀가루 포대를 가득 싣고 좁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가이드였던 현지 청년 무태가 오늘 비 예보가 있어 산길이 미끄러울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일정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현상 발생, 인근 마을의 산사태, 다수의 부상자 발생,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모두가 패닉에 빠졌어요. 저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이는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하지만 경진은 달랐어요. 그는 놀랄 새도 없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어요. 차에 실린 구급상자를 꺼내며 팀원들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함께 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식량 포대를 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세요. 그는 무태에게 마을 위치를 묻고 빠르게 이동 경로를 파악했어요. 산사태 지역으로 가는 길은 진흙더미로 막혀 있었지만 그는 주변의 나무가지와 천을 사용해 임시 들것을 만들었어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옆에 섰어요. 저 역시 응급처치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흙더미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경진은 다리를 다친 할머니의 상처를 지혈하며 현지어로 괜찮습니다. 곧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도우면서도 여전히 그가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신중했고 누구보다 세심했어요. 한 아이가 흙더미 속에 묻혀 있었는데 경진은 아이의 작은 손을 발견하고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이 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를 꺼냈고 아이의 숨이 희미했지만 그는 곧바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아이의 가슴을 반복해서 압박하며 그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입에서 가늘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경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음 환자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엿본 것 같았어요. 차갑고 냉정해 보였던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때부터 저는 경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죠. 산사태 이후 며칠 동안 마을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봉사팀은 무너진 집을 복구하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도 경진과 함께 구조 활동을 계속했죠. 그는 여전히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지친 팀원들이 서로를 격려할 때도 그는 늘 한 발짝 물러난 채 묵묵히 자기 일만 했어요. 경진 씨, 잠시 쉬어가면서 물이라도 드세요. 제가 물병을 건네면 그는 짧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진흙더미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대피소 주변을 정리한 후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임시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천막 뒤편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살짝 다가가 보니 경진이었어요. 그는 혼자 손전등을 켜고 무릎을 꿇은 채 작은 나무 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담은 듯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경진과 중년의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어깨를 맞댄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혹시 어머니일까? 그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이 느껴졌어요. 항상 강하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그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을 옮기다 발밑에 있는 작은 돌을 차고 말았어요. 돌이 굴러가는 소리에 경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엠마 씨? 아, 미안해요.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황한 저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경진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여기 앉을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가 손에 쥔 사진을 힐끗 보며 용기를 내 물어봤어요. 사진 속 분이 가족이신가요? 경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어머니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바쁜 회사원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려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는데 저는 출장 중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의 차가움은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요. 그가 냉정해 보였던 건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경진 씨,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엠마 씨. 사실 저도 가끔 두려웠어요. 제가 진정으로 이곳에 필요한 사람인지, 혹시 누군가에게 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경진 씨가 없었다면 산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들려줬고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현지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을 이제는 조금 눈치채게 되었어요. 그러자 서서히 경진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한편 산사태 이후에도 봉사팀의 일상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무너진 집을 복구하고 다친 주민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경진과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죠.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폭우가 계속되면서 마을로 이어지는 다리가 붕괴된 거예요. 주요 물품과 식수를 실어 나르던 차량이 다리를 건너다 그대로 강물에 휩쓸려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마을에 물과 식량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팀원들은 다급해졌고 마을 사람들 역시 불안에 휩싸였어요.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물 부족으로 탈수 증상을 보였어요. 본부에 연락했지만 구조 헬기가 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린대요.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때 경진이 입을 열었어요. 근처 산을 넘어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경진 씨, 너무 위험해요. 산길도 미끄럽고 폭우 때문에 더 위험할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그가 이미 결심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저는 그와 함께 산을 넘기로 했어요. 팀원들은 말렸지만 저 역시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비옷과 간이 배낭을 챙겨 산길을 나섰어요. 쏟아지는 빗줄기에 발목까지 진흙이 차올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해요. 엠마 씨. 발을 잘 디뎌야 해요. 경진은 저보다 앞서 걸으며 위험한 곳마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게 전해졌어요. 그러나 산중턱을 지날 때였어요. 바위 틈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며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엠마, 피해요. 경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절벽 가장자리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 아찔한 높이에서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손끝이 저려오고 비에 젖은 가지는 미끄러웠어요. 이대로 떨어지면 두려움에 눈물이 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경진이 절벽 끝에 엎드려 손을 뻗었어요. 내 손 잡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어요. 그는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제게 던졌어요. 이걸 잡아요. 저는 간신히 허리띠를 잡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렸어요. 그의 얼굴엔 비와 땀이 뒤섞여 있었고 팔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가 절벽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를 와라 끌어안아 버렸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순간 저는 그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간신히 작은 마을에 도착해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는 계속 제 옆을 지켰어요. 그리고 대피소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막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진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엠마 씨. 사실 처음부터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어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단지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연인이 되었죠.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갈 무렵 부룬디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어요. 경진과 저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저희를 붙잡고 울었고 어르신들은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학교에 복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부룬디에 그리고 경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봉사활동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아이들, 무너진 집을 함께 복구하던 주민들, 그리고 경진과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까지요. 내가 정말 그곳을 떠나온 게 맞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겉돌기만 했어요.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던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진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엠마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여기 한국은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문득 엠마 씨라면 이곳의 벚꽃을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 놀러 오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의 좋은 곳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메일을 읽고 나니 제 마음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으로. 저는 휴학을 결정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부모님과 교수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진짜 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경진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어요. 엠마 씨, 잘 왔어요. 긴 여행이었을 텐데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는 저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작은 화분이 놓인 베란다와 벽에 걸린 한국 전통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지내면 돼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날 밤 그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을 차려줬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정겨운 한식의 맛에 감동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경진 씨가 요리도 잘하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 어머니가 해주시던 걸 따라한 거예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작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야기했어요. 경진은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찾아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여긴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또한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은 모습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인데도 부룬디에서 보여줬던 경진 씨의 모습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도 여기서 살 때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부룬디에서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그는 부룬디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 경진과 함께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진 씨, 나 여기서 진짜 살고 싶어요. 그냥 여행자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내 삶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해봐요. 엠마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비자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경진은 제 곁을 지켜줬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차 자리 잡히면서 저는 진지하게 경진과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작은 영어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익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진이 제게 고백했어요. 엠마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 역시 그를 평생 곁에 두고 싶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저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이미 한국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결정을 설득했던 터라 결혼까지 이야기를 꺼낸다면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경진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설득해봐요. 저도 진심을 전할게요. 우리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어요. 화면 속 부모님은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엠마, 너 정말 괜찮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 맞니? 네, 엄마, 정말 좋아요. 그리고 경진 씨와 함께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진도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엠마의 부모님, 저는 경진이라고 합니다. 엠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엠마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저는 부모님께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제가 선택한 길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경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이 직접 만나보신다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의 진지한 태도에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오기로 하셨어요. 몇 주 후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경진은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그는 부모님께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조금은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경진의 진심 어린 태도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의 명소를 안내했고 한식당에 가서 부모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직접 골라드렸어요. 한국 음식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식사 후 그는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와 엠마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늘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엠마 씨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엠마 씨가 한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진심에 부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엠마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항상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 전통 홀레복과 웨딩드레스를 함께 입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원에서도 정식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경진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맞이했어요. 아이에게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며 자랑스러운 세계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랐어요. 돌아보면 제 삶을 바꾼 건 작은 용기 하나였어요. 부룬디에서 만난 한 사람,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했던 그 과정까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이름을 당당히 소개하며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